우리 그때 468페이지 그 13.1까지 하지 않았어요? 예제하고 끝났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네, 예제하고 끝났어요? 예, 예제 다음 페이지에 468페이지 갈게요. 여기는 줄만 2개 치면 되거든요. 기체 용액과 고체 용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첫 번째 소제목에 기체 용액 찾으셨죠? 그 옆에 가요. 모든 기체들은 서로 어떻다? 섞인다. 기체는 특별히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하지 않아도 지들끼리 알아서 무조건 기체들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요. 규칙적인 운동이요? 불규칙적인 운동이요? 불규칙적인 운동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들은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지들끼리 서로 확산돼서 섞이기 때문에 모든 기체들은 결론적으로 충분히 시간만 주어지면 다 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용액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고체 용액 두 번째 줄 갈게요. 금속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혼합물인 많은 합금은 고체 용액이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고체 용액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게요. 합금을 만들어서 뭔가 무슨 금속 부품이라든지 정밀 부품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만약에 내가 A하고 B에 금속을 섞었어요. 그래서 합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고체 용액은 얘네 두 개를 녹여갖고 완전히 쇠물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쇠물을 가지고 내가 이런 동그란 형태의 구의 어떤 기계 부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쇠물이 이렇게 해갖고 동그란 형태의 구를 만든 다음에 얘네를 식혀야 되겠죠. 얘가 그냥 식을까요? 무슨 상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중력장이라고 얘기하죠. 중력의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둘 중에 밀도가 좀이라도 큰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가라앉고요. 밀도가 조금이라도 작은 애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 떠요. 따라서 똑같은 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구 자체가 완전하게 전체가 섞여 있는 완전한 용액이냐, 정말 균일한 용액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두 개의 합금이 밀도 차이가 있는 애라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구형인 경우에 구형 이걸 만들 때요. 똑같은 뭐 쇠에다 뭐가 들어간, 뭐 텅스텐이 좀 들어간 합금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애는 1,000원 하고요. 어떤 애는 100만 원이에요. 차이가 왜 그럴까요? 1,000원짜리는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있게 없게 그냥 쇳물 해갖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동그란 거푸집 안에다 넣고 그냥 굳히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는 뭘까요? 얘네를 굳힐 때 어디예요? 가장 이제 극한적인 형태로 넘어가면 무중력 상태의 그 제조실 안에서 굳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중력 상태니까 얘네 위아래 나뉘어요? 안 나뉘어요? 안 나뉘어요. 그러면서 굳을 수 있어요. 고체 용액의 경우에는 그 용액을 가지고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주어지는 시간, 그다음에 걔를 어떤 환경에서 할 것이냐에 따라 걔네들이 용액이 균일할지 아닐지 나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고려하셔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13.2 물질은 왜 용해되는가? 이제 용해되는 과정을요. 이 챕터 13에서는 나누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느냐? 용질이 용매랑 만나서 두 개가 섞여서 용액이 된다. 스텝이 이렇게 3가지로 될 것이고 이 3개의 스텝당 각각의 에너지의 출입이 존재할 것이다. 3가지 스텝은 뭐냐? 첫 번째, 용질이 지들끼리 뭉쳐져 있는 게 아니고 용질이 어떻게 돼야 된다? 찢어져야 된다. 그러면 용질들도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 분자간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분자간의 힘을 이기고 찢어야 하는 거니까 델타 H 용질, 즉 용질에 있어서 엔탈피 변화는 발열이요, 흡열이요? 결합하고 있던 걸 어떻게 해? 찢어야 되니까 흡열이에요. 그죠? 두 번째 스텝, 누구도 찢어져야 돼요? 용매도 찢어져야 된다. 용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에 설탕을 넣는다. 그럼 물 분자들끼리, 지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찢어져야지. 찢어져야 되니까 물 분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분자 간의 힘만큼을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찢어져야 돼요. 따라서 이 스텝에 있어서도 델타 H는 0보다 커요. 세 번째 단계, 앞에서 배우신 수하요. 뭐 용질이 있으면 그 옆에 누가 둘러싸서 용매 입자들이 둘러싸서 설탕과 물 같은 경우라면 중간중간 생길 수소 결합 이런 거로 인해서 걔네들이 용질 입자를 용매가 안정하게 둘러싸서 안정해진다. 이 안정이란 말은 화학에서 에너지로 생각하면 에너지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따라서 용질과 용매가 서로 섞이는 믹싱 과정을 통해서 그만큼의 열이 안정해지면서 혼합될 때 열량 변화는 방출될 것이다. 얘네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챕터 13에서 엔탈피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델타 H 용해 이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얘를 용해열이라고 얘기해요. 실제 용해열의 뒤에서 다시 정의가 나오겠지만 정확한 정의는 물, 용매, 1몰, 보통 물을 많이 얘기해요. 물 1몰에 얘네들이 녹을 때, 완전하게 녹을 때의 엔탈피 변화로 정의를 하는데요. 용해열에는 사실은 스텝이 3가지 있다 그랬죠. 뭐요? 용질끼리를 찌를 때 엔탈피 변화. 그리고 누구를? 용매를 찢을 때 엔탈피 변화. 그 다음에 누구를? 얘네들이 혼합될 때의 엔탈피 변화. 보통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요. 단 지금부터는 얘기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챕터 4에서 배우신 이온성 수용액 있잖아요. 이온 수용액. 그래서 이제는 이온을 가지고 얘기를 바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뭐가? 이온이 될 경우에는 플러스 이온이 있으면요. 이 옆에 물 분자가 이런 식으로 와서 달라붙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용매, 즉 물 분자들의 결합을 찍고 이 물 분자가 이온 옆을 둘러싸는 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물 분자들이 얘네들 달라붙으면서 지들끼리의 결합력을 이기고 여기 용질 분자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한 번에, 즉 뭐를 찍고 다시 붙는다를 두 가지를 나누어서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용질을 넣었을 때 그때 얘네가 용해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한 번에 측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델타 H 뭐예요? 수하요. 그죠? 물 분자가 찢어져서 가서 달라붙는 과정을 하나에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델타 H 수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용액을 무슨 용액으로 바꾼다고요? 이온성 수용액, 그죠? 물에 이온을 넣었을 때로 바꾼다 그랬죠? 그러면 용질을 찢어야 돼요. 용질은 무슨 결합 화합물? 이온 결합 화합물. 고체 이온 결합 화합물 1몰을 찢어서 기체 상태에 분리된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챕터 9에서 하셨어요. 무슨 에너지요? 그쵸, 격자 에너지. 얘네 두 개가 더해져서 뭐가 돼야 돼요? 델타 H 용해가 돼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얘네 두 개 이제 뭐 여러분이 아시냐면요. 혹시 이거 배우셨나요? 얘네는 물에 녹아요? 앙금이에요? 무슨 색이었어요? 무슨 색 앙금이야? 흰색. 얘네는요? 얘네 시리즈로 안 해보셨어요? 얘는 무슨 색? 연한 노란색. 얘네는 뭐예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앙금된다고 배우시거든요. 근데 얘도 플러스 얼마고? 1이고 얘도 마이너스 얼마예요? 1이에요. KCl 같은 경우 왜 K를 예로 드냐면 K하고 H 같은 경우는 둘 다 플러스고요. K하고 H 사이에는 사이즈가 똑같아요. 이온 사이즈가. 이온 사이즈도 똑같고 둘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얘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알칼리 금속 화합물은 다 물에 잘 녹는다 배우셨죠? 얘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얘는 전이원소예요? 전형원소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번에서 20번 그 사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4주기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4주기 이상이에요. 디오비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이 아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1번에서 20번까지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얘 행동은 우리가 보통 아는 일조금 물에 잘 녹는다. 그런 행동과 다르게 가거든요. 무슨 얘기냐? 얘는 격자 에너지가 말도 못하게 커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그 원자의 특징이에요. 은이라는 원자예요. 그래서 격자 에너지가 말도 못하게 크기 때문에 수화돼서 안정해지는 정도는 얘랑 똑같거든요. 왜? 전하량도 똑같고 뭐도 똑같으니까. 사이즈도 똑같으니까. 근데 얘 격자 에너지가 원소의 특성상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얘는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이원소나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않는 원소들은 그 원소의 특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각 다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용해되는 과정을 이렇게 쪼개서 설명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469페이지에 있어요. 세 번째 줄 단계 1. 용질 입자들이 서로 분리된다. 이 단계에서는 분자 간 인력의 극복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흡열적이다. 그 밑에 단계 2, 용매 입자들이 서로 분리된다. 이 단계도 역시 인력의 극복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흡열적이다. 그 밑에 단계 3, 용질 및 용매 입자가 섞여 용액을 형성한다. 다른 입자들이 서로 끌어당겨 함께 되고 따라서 이 단계는 발열적이다.
그 밑에 줄이요. 용질과 용매에서 용액이 만들어질 때 전체 엔탈피 변화가 용해열이며 세 단계의 엔탈피 변화를 더하여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식 13.1에다 네모하세요. 그 밑에 가시면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수하열, 첫 번째 줄이요. 용해 순환 과정에서 델타 H 용매와 델타 H 혼합 성분은 별도로 측정하기 어렵다. 이 두 성분의 합은 용질 입자의 주위를 용매 입자들이 둘러싸는 과정인 용매화의 엔탈피 변화와 같다. 물에서의 용매화를 뭐라 부른다? 수하라고 한다.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시면 수하열 뭐라고요? 델타 H 수하. 얘는 어떻게 나온 식이냐? 470페이지 첫 번째 식이요. 델타 H 용해는 델타 H 용질과 델타 H 수하를 이게 용질일까요? 용매일까요? 델타 H 용해는 델타 H 이거는 용질이 맞고요.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식 13.2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델타 H 용해는 델타 H 누구랑? 격자 그리고 델타 H 뭐요? 이온의 수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식은 이 식이에요. 제일 위로 올라가셔서 두 번째 줄 가시죠. 물의 수소결합이 깨지는 것을 강한 이온과 쌍극자 힘이 보상하고도 남으므로 이온의 수하는 항상 뭐다? 발열적이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세요? 앞에서 분자간의 힘 배우셨죠? 제일 약한 게 뭐예요? 무극성과 무극성. 그 다음에 뭐예요? 무극성과 극성. 그리고요? 극성과 무극성과 이온. 그리고요? 극성, 극성. 그 위에. 수소결합. 그 위에가 극성과 이온성. 그러면 물 분자들끼리의 힘은 뭐라 볼 수 있고요? 수소결합. 그거보다 더 센 힘이 뭐예요? 극성과 이온성. 따라서 이온성 수용액은 누구랑 누구 사이요? 극성과 이온성 사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보상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이온의 델타 H 수하는 분리된 기체상 이온 1몰이 수하되는 과정의 엔탈피 변화로 정의된다. 그래서 델타 H 수하는 항상 마이너스, 즉 항상 발열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격자 에너지가 무슨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간다 그랬어요? 고체 상태 이온 결합 화합물이 뭐로 간다고요? 아까 격자 에너지 정의가 뭐였어요? 고체 상태 이온 결합 화합물이 분리돼서 무슨 상태? 기체 상태의 이온으로 변할 때라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이 수하 에너지 속에는 뭐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체 상태였던 이 이온이 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기체에서 뭐로 상태도 변해요? 액체로 상태도 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상태 변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챕터 9에서 했어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수하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많이 발열 반응이다. 그 밑에 전하 밀도의 중요성 첫 번째 줄이요. 수하열은 전하 대 부피의 비율인 이온 전하 밀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경향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뭐래요? 전하 밀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델타 H 수하는 더 큰 음의 값을 갖는다. 전하 밀도가 높다는 얘기를 왜 전하량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전하 밀도라고 얘기했을까요? 전하 밀도라고 말을 바꿔버리면 뭐랑 뭐가 다 들어가니까. 전하량과 그 이온의 크기가 다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전하 밀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확실하겠죠. 밑으로 내려갈게요. 수용성 용해열의 성분. 첫 번째 줄이요. 이온성 용질인 MX를 기체성 이온으로 분리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 델타 H 용질이 필요하대요. 이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 그랬어요? 격자 에너지. 큰 무슨 값이요? 양의 값이에요. 그 밑에 식 있고 식 밑에 줄. 따라서 물에서 이온성 화합물의 용해열은 격자 에너지는 항상 뭐고요? 양이요. 거기에 뭘 더한 거예요? 이온의 수하열은 항상 뭔데요? 음이요. 얘네 두 개가 싸웠을 때 이 두 개의 절대값 차이에 의해서 이온의 그 이온성 화합물의 용해열은 뭐가 될 수도 있고 발열이 될 수도 있고 흡열이 될 수도 있고. 용해 과정과 엔트로피 변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엔트로피를 가지고 봤을 때 실제로 보면 NaCl 같은 경우를 보세요. NaCl 같은 경우를 봤을 때요. 사실은 여기 얘가 지금 NaCl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NaCl 같은 경우는 델타 H 혼합이 델타 H 용질보다 훨씬 어때요? 작아요. 혼합으로 인해서 뭐가?
지금 얘가 어디 나와 있는 얘냐면 470페이지랑 471페이지 그림 보이시죠? 물에 녹아있는 세 가지 이온성 성분에 대한 엔탈피 도표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헥세인과 NaCl 사이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얘네는 헥세인과 누구 사이의 관계예요? 옥테인의 관계예요. 그러면 NaCl을 헥세인에 넣어봤자 녹는다는 거예요? 안 녹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싶은 얘기는. 녹아요? 안 녹아요? 델타 H 용해가 0보다 너무 어때요? 너무 커요. 근데 헥세인과 옥테인을 섞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건데요. 탄소화합물들은 서로 섞으면 지들끼리 어때요? 잘 섞여요. 헥세인, 뭐 헵테인, 옥테인 이런 애들 다 섞으면 지들끼리 되게 잘 섞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탄소화합물들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생긴 형태가 비슷한 아이들이라면 헥세인, 용매가 용해 쪼개질 때, 용질이 쪼개질 때, 그 다음에 얘네들이 혼합돼서, 그러니까 용매랑 용질이 쪼개질 때 엔탈피 변화나 혼합돼서 안정해질 때 엔탈피 변화를 합하면 거의 0이에요, 얘네는. 거의. 그러면 탄소화합물들은 엔탈피의 변화, 혼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엔탈피의 변화는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는 섞으면 가만히 있어요? 무조건 섞여요? 무조건 섞여요. 분명히 에너지에 있어서 메리트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무조건 막 섞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막 섞이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A끼리, A들끼리 이렇게, B들끼리 이렇게. 헵테인하고 옥테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얘네가 어차피 얘랑 땡기는 거랑 얘랑 땡기는 거랑 힘이 같아. 그리고 얘가 그거를 끊는 것도 결국 에너지가 거의 비슷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섞여 나가는 이유는 이렇게 섞이면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요? 얘네들이 배열되는 개수가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죠? 이 입자들이 놓이는 배열의 개수가 훨씬 더 어떨까요? 위에랑 밑에랑. 위에는 몇 가지요? 얘네 하나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밑에 섞이기 시작하면 걔네들의 배열 개수가 무지하게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엔트로피라고 표현하죠. 그 내용이 470페이지. 용해 과정과 엔트로피 변화. 첫 번째 줄이요. 끝에. 다른 하나는 개의 에너지를 가능한 한 많은 방법으로 분배하려는 자연의 경향과 연관되어 있다.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연력학적 변수는 개의 에너지를 분배하는 방법의 수와 직결되어 있으며 또한 입자의 운동 자유도 및 입자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챕터 20에서 엔트로피를 다시 한번 배우긴 하겠지만 엔트로피를 가지고 보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엔트로피가 제일 큰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기체 상태예요. 왜? 똑같은 종류의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체는 걔네들이 움직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리 바꾸는 게 안 돼요. 근데 기체는요? 마음대로 자리 바꿀 수 있거든요. 그죠? 471페이지 엔트로피와 세 가지 물리적 상태. 첫 번째 줄 고체에서 입자들은 운동의 자유도가 거의 없고 위치가 뭐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액체로 가면 상황이 바뀌어요. 입자들은 서로의 주위를 움직일 수 있고 따라서 더 큰 운동의 자유도를 갖는다. 기체에서 입자들은 거의 제약 없이 큰 운동의 자유도를 갖는다. 밑에 줄이요. 입자가 더 많은 운동의 자유도를 가지면 입자들은 운동 에너지를 더 많은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 엔트로피는 뭐로 쓴다고요? 이니셜을 S요. 엔트로피임에도 불구하고 S라고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엔트로피. 엔트로피라고 써 있는데 얘 S라 쓰잖아. S. 왜 S라고요? 엔트로피를 영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요? 퍼져 있는 정도. 스프레디드니스. 그래서 엔트로피는 다 S로 쓰기로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엔트로피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따라서 S, 앞으로 라지 S로 나오면 무조건 엔트로피고요. 거기 부등식에 줄 치실래요? S 기체는 S 액체보다 크고 S 고체보다 당연히 더 어떨 거다? 클 것이다. 밑에 줄이요. 상 변화, 즉 상태 변화에는 엔트로피 변화가 수반되며 이는 뭐다? 양 또는 뭐의 값을 갖는다? 음의 값을 갖는다. 세 줄 내려가세요. 엔트로피와 용액의 형성. 용액의 형성에도 무슨 변화가 포함돼요? 엔트로피가. 일반적으로 용액은 순수한 용질과 순수한 용매보다 더 큰 뭘 갖는다? 엔트로피를 갖는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용액 형성 과정에서 엔탈피 변화 대 엔트로피 변화요. 한 번 더 얘기하죠. 챕터 20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요? 델타 G, 깁스 프리 에너지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누구랑 누가 싸운다 그랬어요? 얘랑 얘가. 왜? 엔탈피는 커지고 싶어 한다고요? 작아지고 싶어 한다고요? 작아지고. 에너지는 안정해진다는 게 에너지가 작아지고 싶어 한다 그랬어요. 엔트로피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규칙적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얘네들의 배열 개수가 많아지는, 즉 무질서도는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요? 커지는 방향으로요. 얘네 두 개 맨날 싸워요. 이 두 개 싸우는데 뭐가 심판해 준다 그랬죠? 절대 온도. 왜? 30도 온도에는 얼음 갖다 놓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걔가 어떻게 되고 녹고, 마이너스 20도에는 물 갖다 넣어놓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걔는 얼 수밖에 없으니까 반응의 자발성을 결정해줘서 얘하고 얘 사이의 심판은 절대 온도가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해줘서 실제로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다 합해서 묶어서 실제 반응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델타 G. 누구요? 깁스 프리 에너지. 그래서 뭘 배우시던 간에 엔탈피하고 엔트로피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줄 치신 게 용액 형성 과정에서 엔탈피 변화랑 엔트로피 변화, 거기에 뭐요? 두 번째 줄. 걔는 낮은 엔탈피 상태와 높은 엔트로피 상태를 향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그러므로 델타 H 용액과 델타 S 용액의 상대적인 크기가 뭐의 형성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용액 형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저기는 첫 번째 그림에 있어서 헥세인에다가 NaCl을 집어넣었을 때 용액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왜 안 생길까요? 쟤는 딱 봐도 너무 뭐가 어때? 무슨 변화가 너무 커? 첫 번째 그림이요. 헥세인에다 NaCl을 집어넣었을 때 얘네는 뭐의 변화가 너무 커요? 엔탈피가 너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최종 엔탈피 변화가 이거거든요. 그죠? 얘네들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 비해서 얘네를 어거지로 섞어놨을 때 엔탈피 변화가 이렇게 발열이요, 흡열이요? 흡열이요. 얘네는 엔탈피 변화가 너무 이 반응을 도와줘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죠? 472페이지 네 번째 줄. 용매와 용질의 혼합에 수반될 엔트로피 증가가, 원래 용액이 되면 엔트로피가 크거든요. 지웠네요. 용액이 되면 이렇게 얘네들의 배열 개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 개로 막 늘어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액이 돼버리면 엔트로피가 큰데, 지금 줄 치신 대로 용매와 용질의 혼합에 수반될 엔트로피 증가가 용질을 분리시키는 데 필요한 엔탈피 증가보다 훨씬 어때서? 작아요. 그래서 용액은 형성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용액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델타 H 혼합보다 델타 H 용질이 훨씬 커요. 그 밑에 이 헥세인 안에 옥테인, 여기 네 번째 줄이요. 실제로도 뭐가? 델타 H 용해는 뭐에 가까워요? 0에 가까워요. 그래서 밑에 줄, 이 과정을 추진하는 엔탈피 변화는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순물질이 혼합될 때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어떻게 돼서? 증가해요. 옥테인은 뭐에 녹아요? 헥세인에 녹아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평형 과정으로서의 용해도 할 거예요. 용액을 가지고 보면 이제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과 과포화용액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 상태를 갖고 보실 건데, 제가 포화용액, 생판 처음 보는 용액 가지고 생판 처음 보는 물질 가지고 여러분한테 포화용액 만들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물에다가 그 용질을 넣는데 언제까지 넣으라 그랬어요? 녹지 않고 일정량이 어떻게 될 때까지? 남아 있을 때까지. 그죠? 계속 섞었는데 더 이상 녹지 않고 일정량이 남아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이 용액만 떠내면 얘는 무슨 용액이라 그랬어요? 그 온도에서 이 화합물의 무슨 용액이요? 포화용액이요. 처음에 물에다가 용매에다가 용질만 집어넣으면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녹아 들어가려는 애가 훨씬 많아요. 여기 이 화살표의 크기가 녹아 들어가거나 석출되는 속도를 의미하거든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보시면 얘네들의 속도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밑에 남아있는 용질의 양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때를 무슨 용액이라 그래요? 포화용액이라 그래요. 동적 평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 가만히 있어야 계속 녹아요? 계속 녹아요. 계속 녹고 계속 어떻게 해요?
석출돼요. 계속 녹고 계속 석출돼요. 그래서 동적 평형이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포화용액이 되는 이유를 입자 스케일로 보면 물 분자는 계속 플러스 이온이나 마이너스 이온을 땡길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온이나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수화되어 있던 애들 중에 다시 들어가려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생기는데 얘는 이제 무슨 용액이냐면 과포화요. 그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이 녹아 있는 거죠. 그죠? 과포화 용액 만드는 방법. 제일 쉽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까요? 속이는 거야, 용지를. 어떻게? 높은 온도를 해요. 한 80도 정도를 해갖고 얘가 만약에 높은 온도에 잘 녹는 용질이라면 80도 정도의 애를 많이 녹여요. 그 다음에 온도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데요. 그 낮추는 정도를 빨리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들이 내가 못 녹나 보다 싶어서 확 결정을 속출돼서 나오거든요. 낮추는 속도를 무지무지하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그러면 얘들이 그 안에서 수화되어 있는 그 상태의 안정성 때문에 걔네들이 이렇게 입자가 잘 안 생기, 결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과포화 용액이 있어요. 이 과포화 용액은 현재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외부에서 충격이 주어지면 그 충격에 의해서 바로 뭔가 형태가 변하거든요. 얘 띵 하고 한번 쳐도 되고요. 아니면 이 안에다 뭐만 집어넣어도 되고요. 조그맣게 뭔가 연결될 수 있는 핵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결정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게 왜 사람 피해도 그거 하잖아.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으면 안 된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절대 그런 걱정할 나이 아니지만 제 나이 정도 되면 언제나 건강검진에서 그 지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200 이상이면 약 먹으라 그래요. 왜 그래요? 200 이상이라는 그 농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피 속에 은결핵들이 존재할 때 걔들이 붙어갖고 찐득찐득하게 큰 상태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러니까 포화되는 정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농도가 그래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피에 뭔가 은결핵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찐득찐득하게 뭔가 결정으로 생길 수 있는. 근데 그때의 결정은 체온이 그거잖아요. 체온이 37도니까 웬만하면 녹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체온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농도를 가지고 지표로 삼아 놓은 것 뿐이죠. 아셨죠? 과포화용액은 위험한 아이예요. 그리고 나서 책에 줄 치면서 가시죠. 473페이지. 세 번째 줄. 주어진 온도에서 어느 순간부터 용질 입자들이 녹아 들어가는 속도와 용액 중에 용질이 재결정되는 속도가 같아질 때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용해되지 않은 용질이 용해된 용질과 평형 상태에 있다. 네 줄 내려가세요. 포화 용액은 주어진 온도에서 용해되지 않은 용질 존재 하에서 최대량의 용해된 용질을 포함한 평형 상태의 용액이다. 두 줄 내려가시죠. 불포화 용액은 녹아있는 용질의 평형 농도보다 적게 포함하고 있다. 밑에 줄이요. 과포화 용액은 평형 농도보다 더 많은 용질을 포함하고 있고 포화 용액보다 어떻다고요? 불안정하대요. 그래서 용해도에 미치는 이제 온도의 영향을 보면요. 대부분의 누구는? 고체들은요. 대부분의 고체들은 녹는 반응이 흡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커피 믹스는 찬물에 풀어요? 뜨거운 물에 풀어요? 뜨거운 물에. 그래서 아이스 커피 믹스는 어때요? 찬물에도 녹게. 그러니 걔는 찬물에 녹을 수 있게 좀 더 뭐가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찬물과 더 결합을 잘하고. 아이스 커피 믹스도 그거 프림 종류, 크림이 들어있는 아이스 커피 믹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크림이면 뭐예요? 지방이죠. 물하고 섞여야 돼요? 안 섞여야 돼요? 안 섞여야 돼요. 지방은 심지어 찬물에다 집어넣으면 위에 둥둥 떠야 되잖아요. 막 상태로 가야 되는데 걔네를 잘 섞이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강력한 형태의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되기가 쉬워요? 이렇게 더 잘 녹기가 쉬워요. 대부분의 고체는. 왜요? 녹는 반응이 흡열이라서.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는데 온도가 높으면 많이 녹는 경우가 많아요. 단 몇 개는 이제 아닌 애들도 있긴 있겠죠. 그죠? 기체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아 있을까요? 안 녹을까요? 왜 안 녹을까요? 기체가 액체 속에 녹아 있다는 건 무슨 뜻이요? 기체하고 액체가 뭐가 운동의 활동성이 더 커요? 기체가 더 커요. 근데 활동성이 더 작은 상태로 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온도를 높여요. 그럼 내가 가진 에너지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세져요. 그러면 더 낮은 상태에 있을까요? 나갈까요? 바깥으로? 나가겠죠. 기체는 거의 100% 다 어떻게 해요? 온도 올라가면 용해도는 감소해요. 474페이지요.
고체 같은 경우는 얘가 사실은 고체는 웬만하면 뜨거운 물에 잘 녹는 경우가 많은데 고체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체의 종류에 따라서 뜨거워지면 더 안 녹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체는 그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격자 에너지라든지 걔네의 결합 유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기체는 언제나 똑같으니까, 언제나 같은 경향만 보이니까. 물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랑 온도 찾으셨죠? 474페이지에 있어요. 두 번째 줄 끝에 이와 반대로 기체 입자는 이미 분리되어 있어요. 기체 입자는 항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델타 H 용질이 뭐예요? 0이에요, 0. 그러니까 용질을 분리할 때 필요한 엔탈피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하 단계가 발열, 델타 H 수하가 0보다 작아요. 따라서 이 두 항의 합은 당연히 뭐의 값을 가져요? 따라서 물에서 모든 기체에 대한 델타 H 용해는 항상 0보다 어때요? 작아요. 밑에 줄이요. 물에서 어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밑에 줄, 온도가 올라가면 왜 그럴까요?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기체 입자가 쉽게 이러한 힘을 이기고 기체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475페이지 첫 번째 줄 갈게요. 용해도에 대한 압력의 영향. 압력은요. 용해도에 압력이 미치는 영향은 고체나 액체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고체 액체는 상관없어요. 왜? 고체 액체는 이미 충분히 어떻게 돼 있어요? 압축된 시스템이에요. 고체나 액체는 압력을 많이 가한다 해서 걔네의 부피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든지 운동의 자유도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크게 없어요. 근데 기체는 난리 나겠죠. 기체는 어떤 용기에 넣던지 간에 그 용기 전체를 차지하게 넓게 운동하는 게 특징인데 압력을 세게 걸어주면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그 얘기는 물과 부딪히는 충돌하는 횟수도 어떻게 해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충돌을 더 많이 하니까 당연히 녹아 들어가는 개수도 더 어떻게 해요?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기체의 경우는 그걸 가지고 식이 나와요. 기체의 뭐는 용해도는 KH라는 거는 헨리 상수라 그래서요. 기체마다 어떤 기체는 물하고 좀 더 친한 극성 기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체는 물하고 좀 덜 친한 기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헨리 상수에다가 기체의 압력이 곱해지면 실제 기체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해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475페이지에 있어요. 온도에 대한 압력의 영향 첫 번째 줄 액체와 고체는 모두 거의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압력이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밑으로 한 3줄 내려가시면 피스톤을 누르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압력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며 기체 입자는 더 자주 액체 표면에 어떻다? 충돌한다. 밑에 줄 다시 말하면 기체의 압력을 높이면 평형 상태의 균형을 깨트린다. 따라서 이 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걔가 다시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기체가 더 녹아 들어간다. 밑에 줄 헨리의 법칙. 밑에 줄 기체의 용해도는 용액 위에 그 기체의 분압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식 13.3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밑에 줄이요. KH는 헨리 법칙 상수. 특정 온도에서 해당 기체와 용매 조합에 대해 특정한 값을 갖는다. 따라서 KH 값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어지죠. 그죠? 이산화탄소가 사실은 물에만 녹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딴 데도 많이 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용매 종류를 다르게 했을 때. 그래서 용매하고 용질 그 쌍에 대해서 KH 값은 항상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말도 안 되게 쉽겠죠. 어떻게? 물에 용해되는 이산화탄소의 헨리 법칙 상수가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1리터에 1리터 몰 퍼 리터하고 ATM이에요. 근데 기체의 분압이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몇 기압이래요? 4기압이래요. 그러면 이 안에 CO2의 용해도가 얼마이냐? 어떻게 하면 돼요? 1리터에 몇 몰 녹는다? 0.1몰 녹는다. 그럼 바로 두 개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일반화학에서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나중에 물리화학이나 이런 거 할 때 헨리 법칙이라는 거 자체를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얘기 아셨죠? 476페이지요. 농도. 앞에서 우리 농도 했어요. 농도 다시 한번 갑시다. 용액이라는 거 지금 계속 얘기하고 듣고 계시죠?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이 어떻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용매, 용질, 수용액. 여기서 농도
가지고 얘기할 때요. 진한 용액이 있고 묽은 용액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배우는 모든 용액은 다 거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묽은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진한 용액이 돼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진한 용액이라는 건 이 용매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묽은 용액이니까 전체가 용매라고 치면 여기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서 용질 입자들이 있어서 용질 입자들끼리는 서로 운동이 어떻게 해요? 독립된 상태에서 운동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삼투압이 되든 뭐가 되든 다 이 가정하에서 계산을 하고 모델링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진한 용액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농도를 했는데 10몰 농도야. 그럼 실제로 얘는 10몰 농도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용질이 너무 어때? 많아. 용질 입자들끼리의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10몰 농도 하면 이 10몰이 녹아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온화가 됐으면 좋은데 이온화됐다, 붙었다, 이온화됐다, 붙었다. 왜?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충분히 이런 식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진한 용액의 경우는 농도가 아니고 뭐로 설명해야 된다? 활동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2학년 올라가서 물리화학 때 진짜 여러분의 머리를 찌근찌근하게 만들 아이예요. 아셨죠? 활동도. 실제로 10몰 농도라 하더라도 얘네가 용질의 종류에 따라 어떤 애는 10몰 농도처럼 다 행동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애는 이 중에 실제로 행동하는 애는 2몰 농도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7몰 농도일 수도 있고 얘네들이 왜 다르냐? 그때그때 뭐 용질과 용매의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활동도 개수를 이용해서 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볼 건 앞으로 무슨 용액만 볼 거예요? 묽은 용액만 얘기할 거예요. 용질 입자가 다 뭐 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고. 몰농도는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라지 M으로 쓴데 부피 L분의 위에가 몰수예요. 앞에서 우리 했어요. 다. 그 다음에 몰랄 농도라는 건 용액이 아니죠. 얘는 더 이상. 용매 얼마에?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무슨 수요? 몰수요. 온도의 변화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애는 뭐다? 몰랄 농도이다. 실험하는데 더 편한 애는 뭐다? 몰농도이다. 가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는 뭐다? 이때 가산적이란 500, 500을 더했을 때 1000이 될 수 있는 애를 얘기해요. 그건 뭐다? 몰농도다, 몰랄 농도다. 몰랄 농도다. 왜? 500ml, 500ml 섞었다고 걔가 1000ml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린 무슨 용액을 한다? 묽은 용액. 그래서 일반 화학에서 나오는 모든 농도 가지고는 500ml, 500ml 섞으면 몇 ml 된다고 가정해라. 1000ml 된다고 가정해라. 이해 가시죠? 476페이지 첫 번째 줄이요. 농도는 혼합물에 들어있는 물질의 비율. 그러므로 농도는 혼합물의 양과는 무관한 밀도 및 온도와 같은 뭔 성질이라고요? 세기 성질. 앞에서 배우셨어요. 세기 성질과 크기 성질에 대해서. 표 13.4 여러 가지 농도의 정의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뭐요? 몰농도.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그 밑에 두 번째 몰랄 농도.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양. 제일 밑에 몰 분율.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몰 분율이란 뭐다? 용매의 몰수랑 용질의 몰수 더한 거 분해. 즉 전체 몰수분의 위에가 뭐예요? 용질의 몰수.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용질의 몰 분율이 되겠죠. 몰농도와 몰랄농도 가지고 보시면 첫 번째 1. 몰농도는 용액 얼마에?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이다. 식 13.4에 네모해 놓으시고요. 그 식 밑에 세 줄 내려가세요. 뭐라 써 있어요? 온도의 영향. 찾으셨죠? 액체는 가열되면서 팽창까지만 줄쳐 놓으세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데? 그래서 몰농도 용액은 온도가 바뀌면 어떻다? 달라진다. 그 밑에 혼합의 영향. 용질, 용매 상호작용은 예측하기 어려워서 용액의 부피는 뭐이지 않다? 가산적이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500, 500 더하면 1000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 이거죠. 일반화학에서는 어떻다고요? 1000 된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죠? 특별히 얘기가 나와 있지 않으면 섞어서 그냥 1000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이 몰랄 농도는 비율에 부피가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몰랄 농도는 부피 전 상관없어요. 뭔데? 옆에 정의가 있잖아요.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무슨 수? 몰수. 식 13.5에 네모하시고요. 그 밑에 세 줄 내려가세요. 온도의 영향.
두 번째 줄이요. 질량은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몰랄 농도도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 밑에 줄 혼합의 영향. 질량은 부피와 달리 뭐래요? 가산적이에요. 더해서 그냥 바로바로 500g, 500g 더하면 바로 1000g이에요. 그 안에 용질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람수가 변하지는 않을 테니까. 예제 13.3. 얘는 몰랄 농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몰랄 농도 정의가 뭐예요? 용매 뭐분의 1kg 중에 들어있는 용질의 무슨 수? 몰수.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1번. 첫 번째 정보는 뭘 알아야 돼요? CaCl2의 뭐를?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걔네를 아울러서 절대 틀리지 않는 건 무슨 양? 화학식량 또는 몰 질량. CaCl2가 분자야? 아니에요. 그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틀리고 싶지 않다. 화학식량 아니면 몰 질량.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네는 몰랄 농도를 계산해라. 어떻게 된다고요? 0.271이죠. 그러니까 271g으로 살리겠다 하면 g을 뭐로 나눠야 돼요? 1000g per 뭐요? 킬로그램. 이렇게 해야 킬로그램으로 바꿔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 얼마야? 32. 32.0g. 그럼 얘네 CaCl2 뭐에? 1몰의 질량. 그램 per 몰. 이거로 나누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1.06 몰랄 농도. 하지만 뒤에서 다시 한번 용액의 총괄성 할 때 얘기하겠지만요. 얘는 입자가 누구예요? 이거죠. 그럼 얘가 1.06 몰랄 농도이지만 실제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한다든지 얘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싶다. 그럼 얘는 이 안에 입자가 1.06몰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입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CaCl2는 가만히 있어요. 다 쪼개져요. 쪼개져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해서 3. 이렇게 묽은 용액의 경우는 곱하기 3한 입자. 그죠? 그 입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뒤에서 다시 배우실 거예요. 전해질의 삼투압 이래서 용액의 비에 대한 용질의 비, 질량 비. 첫 번째 줄 중간부터 갈게요. 질량 백분율. 질량 백분율은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퍼센트인데 WW 이렇게 써 있어요. weight per weight. 그러니까 둘 다 질량으로 나타내는 백분율이란 뜻이에요. 식 13.6에서요. 밑에 줄에만 줄쳐 놓으시면 되는데요. 질량 퍼센트는 뭐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용액의 질량분의 누구요?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일상생활에서는 퍼센트 농도를 많이 쓰긴 하지만 화학적으로 봤을 때 걔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걔는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20%다. 그러면 용액 100g 중에 그 용질이 20g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걔가 분자량이 10짜리라면 몇 몰 있는 건데? 2몰. 근데 분자량이 뭐 180짜리라면 9분의 1몰 들어있는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봤을 때 퍼센트는 사실 그닥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여기 질량 비에서는요. 얘네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ppm이라는 단위가 있고요. ppb라는 단위가 있어요. ppm은 뭐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얘는 뭐예요? 100만 분율이요. 그러니까 밑에 분모가 100만이고 밑에 분모가 10의 6승분의 1인 거예요. 이게 ppm이에요. ppb는요. 파트 퍼 빌리언이 되면 얘는 몇 승? 10의 9승, 10억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 분율이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면 1ppm이라는 농도가 의미하는 건 어떤 물질이 만약에 1ppm 있대요. 그러면 저 1이라는 수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얘는 더 이상 1인 거야, 아닌 거야? 이 1이라는 수는 여러분이 바로 뭐로 생각하셔야 돼요? 10의 6승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ppm이라는 건 단위 자체가 굉장히 작은 단위인 거예요. 네? 1ppm 이러면 10의 6승분의 1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1ppb는 10의 9승분의 1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죠. 하지만 요즘에는 ppm과 ppb라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에 녹아있는 중금속 또는 이번에 텐진항에서 왜 사고 났었잖아요. 그죠? 텐진에서 사고 났을 때 걔네들이 실려있는 게 뭐뭐 실려 있었대요? 누구 실려 있었대요? 얘를 제일 많이 들으셨을걸요? 뭐요? 시안화, 나트륨.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1학기 때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 시안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별로 소용은 없겠으나 거기 있으라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죠. 그죠? 얘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얘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건 얘가 더 익숙하죠. 얘는 뭔데요? 시아나칼륨이라고 얘기하는 이 녀석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청산가리. 청산가리는 방울로 입에 떨어져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물에 녹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싸서 안 써요. 독성이 너무 강해. 보통 우리가 공업적으로 이거 많이 쓰거든요. 플라스틱 만드는 데도 중간에 많이 들어가고요. 약 만드는 데도. 왜냐하면 CN 이게 탄소 개수를 하나 늘리는데 이거보다 더 잘 반응되는 게 없어요. 거기도 많이 쓰고 반도체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얘가 이번에 문제가 물에 녹으면 큰일이다 막 사람들이 난리쳤죠. 비가 온다고 막 사람들 다 난리 났었잖아요. 왜 그래요? 물하고 만나면 뭐가 되니까? 이게 되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얘는 고체죠. 얘는 고체예요. 얘는 내가 갖다 먹는다든지 얘 있는데 옆에서 뭔가를 하거나 뭐 그러죠. 얘가 들어간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이게 비가 왔다는 건 얘가 물하고 만나서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로. 얘는 뭐예요, 상태가? 기체예요. 기체의 특징은 가만히 있어요. 퍼져요. 퍼져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2차 대전 때 나치가 썼던 독가스의 일종 그 종류 중에 하나였거든요. 처음에는 염소가스 막 살포했는데 염소가스는 사람이 너무 안 죽으니까 얘하고 1학기 때 여러분들 1학기 때 이거 배웠지 않았니? 이거 배웠죠. 네, 이거 시험 문제는 낸 것 같은데 공명구조 가지고. 네, 얘 포스젠하고 이렇게요. 얘네 두 개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얘네들처럼 독성 물질을 검출하는데 얘하고 얘예요. 왜냐하면 저희 독성이 저렇게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트라든지 몰롱도로는 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1 먹었을 때 죽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10의 마이너스 8승분의 1 먹었을 때 죽어. 10의 마이너스 8승이 얼만큼인데 눈에 와닿지도 않고 뭐 생각도 안 돼요. 어떻게 먹었을 때 죽어? 10ppb 먹었을 때 죽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출 기계가 더 정밀화될수록 사실은 얘네들이 그거 되고 산업화가 될수록 우리들이 쓰는 원소 중에 정말 미량인데 독성이 강한 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단위들이 훨씬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많이 보실 단위는 퍼센트는 뭐 거의 앞으로 보실 일이 없고요. 다 이런 단위들을 주로 보실 거예요. 478페이지. 첫 번째 줄, 용액 100만 또는 10억 g당 용질의 그람 수인 질량 100만 분율 ppm, 질량 10억 분율 ppb가 있다. 이 단위로 양을 나타내려면 13.6이 %였거든요. 그 %에 10의 6승과 10의 9승을 곱하면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10의 6승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1ppm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의 6승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6승인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 농도에 곱하기 10의 6승을 한 게 무슨 단위야? ppm인 거고요. 실제 현재 농도에 곱하기 10의 9승을 해서 단위를 크게 뻥튀기 해서 만든 게 뭐예요? ppb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부피 B. 첫 번째 줄. 용액 100 부피당 용질의 부피.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피 100분율. %인데 옆에 뭐래요? 볼륨 퍼 볼륨. 이거 술은 이걸로 되게 많이 써요. 여기 얘도 나와 있지만 특히 외국에서 수입하는 와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퍼센트 이렇게. 얘네 이 용액 1리터에 알코올이 몇 리터가 들어있다 이 얘기죠. 부피 퍼 부피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몰 분율 위에 줄 가시면요. %인데 괄호하고 뭐로 돼 있어요? 몰 분율 위로 두 줄 올라가면 %는 %인데 괄호하고 뭐로 돼 있어요? weight per volume 돼 있는 거 찾으셨어요? 네, 이건 틀리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거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나오면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이거로 그냥 생각해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아니에요. 되게 많이 써요. 어디에서? 의약품이라든지 이 중에서 만약에 나중에 생활건강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활용 속에서 생활용품 그런 건 이걸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몰 분율 첫 번째 줄 용질의 몰 분율은 총 몰수 누구랑 누구의 몰수예요? 용질과 용매들의 총 몰수에 대한 용질의 몰수 비 즉 몰비이다. 식 13.8에 틀린 거 있어서요. 몰 분율은 용질의 양 더하기 용매의 양분의 누구의 양이에요? 용질의 양이에요. 근데 그 옆에 곱하기 뭐 돼 있어요? 100.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몰 분율은 말 그대로 그냥 분율일 뿐이고요. 네. 나중에 만약에 곱하기 100 하고 싶은 건 그 밑에 보시면 몰 100분율이라는 거 찾으셨죠? 이건 이제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몰 100분율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예제 13.4 할게요. 예제 13.4 하시면 얘네 이제 표기를 하란 얘긴데요. 칼슘이 몇 그램 들어있대요? 40.5mg 들어있는 3.5g 알약 중에 칼슘의 농도를 무슨 단위로 표기하라 그랬어요? ppm으로요. 저거 해보셔야 되는데요. 저거 의외로 학생들이 못 풀더라고요. ppm이라는 단위는 위에 밑에가 다 어때야 돼요? 단위가 똑같은 거여야 돼요. 100만 분의 1인데 위에 밑에 그 단위의 그게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알약이 몇 g이래요? 3.5g이죠. 그러면 위에가 칼슘이 얼마 들어있대요? 40.5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미리그램이죠. 40.5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40.5인데 미리그램을 살려놓으면 안 되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뭐로 가야 돼요? 그램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도 그램, 밑에랑 위에 단위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고 곱하기 뭘 해줘야 돼요? ppm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10의 6승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ppm.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몇 승 해주셔야 돼요? 6승.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0.75리터 적포도주에 11.5% 알코올인데 바이 볼륨이라고 돼 있대요.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11.5라는 이 퍼센트는 전체 용액이 얼마예요? 0.75리터죠. 위에 누가? 알코올이 몇 리터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곱하기 얼마 한 거예요? 100. 한 게 11.5가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소독용 알코올 시료가 아이소프로필 알코올과 물 몇 g을 포함하고 있어요? 58g.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142g 있다 그랬네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내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정보, 뭐?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의 뭐를 가지고? 식을 가지고, 그죠? 저 화학식을 가지고 몰 질량, 즉 화학식 양을 찾으셔야 되죠. 쟤는 분자예요. 그래서 분자량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42를 내비둬요. 그 분자량으로 나눠요. 그럼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에 뭐가 나와요? 몰수. 물은 58을 뭘로 나눠야 돼요? 물의 분자량 18로 나눠야 돼요. 물의 몰수. 위에가 뭘로 해야 될까요? 알코올의 몰 분율, 물의 몰 분율이라 그랬죠? 알코올의 몰 분율을 구해라 그러면 위에 분자가 뭐여야 되고? 알코올. 물의 몰 분율을 구해라 그러면 위에 분자가 뭐여야 되고? 물. 두 가지 물질의 몰 분율을 합하면 반드시 뭐여야 되고? 1. 그래서 얘는 10의 6승이 반드시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고, 적포도주도 저기 보시면 아시겠고, 얘 같은 경우도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2.36몰이고 물은 3.22몰이고, 그래서 알코올의 몰 분율은 위에가 알코올, 물의 몰 분율은 위에가 물. 저렇게 해서 계산하고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 내용을 아시는 상태에서 농도 환산을 할 거예요. 농도 환산도 딴 거 없어요. 결국 뭐예요? 뭐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농도들을 바꾸는데 몰농도에서 몰랄 농도로 바꾸든 퍼센트 농도로 바꾸든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다 뭐 알아야 돼요? 몰 질량이요. 그죠? 몰 질량을 알아야 퍼센트 농도에서 몰 농도로 가는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몰 질량을 알아야 걔네에 있는 그램 수를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 몰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몰 농도인데 몰 농도는 밑에 있는 분모, 용액이 뭐예요? 질량이에요? 부피예요? 부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밀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이 파트는 실제 해보시면 돼요. 과산화수소는 진한 용액이에요. 로켓의 연료에 쓰고 묽은 용액으로는 모발 표백제로 쓰이는 강력한 산화제이다. H2O2 수용액은 질량으로 얼마 들어있어요? 30%. 밀도는 얼마라고요? 1.11g/ml. 얘 뭘 구하래요? 몰랄 농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용액이 몇 그램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얘가 몇 그램 있는지 모르겠으면 내가 그냥 처음부터 가정에서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죠? H2O2 수용액이 만약에 이 용액이 100g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100g 중에는 뭐가 몇 g이고요? 실제
H2O2는 몇 g이에요? 몇 g이요? 30g. 그죠? H2O는요? 70g. 이해가시죠? 얘가 질량으로 지금 뭐라 그랬으니까? 30%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몰랄 농도를 구하래요. 몰랄 농도 구하려면 70을 뭐로 나눠야 돼요? 1000g per kg.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30을 뭐로 나눠야 돼요? H2O2 몰 질량 딱 봐도 뭐예요? 물의 분자량이 얼만데? 18에다 얼마 더 넣어야 되는데? 16 더 더하면 되잖아. 얼마예요? 34. 이렇게 하면 몰랄 농도 나왔겠죠. 그 다음에 얘네 뭘 구하라 그랬어요? 몰 분율. 몰 분율 X H2O2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럼 몰 분율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밑에는 70 나누기 얼마? 이게 뭐의 몰수니까? 물의 몰수. 30 나누기 뭐예요? 34. 이게 H2O2의 몰수. 더 해야 되죠? 위에가 30 나누기 얼마예요? 34. 그럼 끝났죠. 그리고 나서 얘 무슨 농도 구하라 그랬어요? 몰 농도. 몰 농도를 구하라 하면 용액 100g이 있다. 쪼개지 말고 저 100g에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곱하기 1.11을 곱해야 돼? 1.11분의 1을 곱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뭐가 나올 테니까. 부피가 나올 테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11 g per 밀리리터 분의 1. 그러면 저 100g이 몇 밀리리터가 되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밀리리터로 나왔으면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요? 1000. 그래서 뭐로 바꾸세요? 리터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처음에 몰랄 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갖고 했더니 12.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몰 분율은 0.185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뭐는 몰 농도는 얼마가 나왔어요? 9.79가 나왔어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480페이지 용액의 뭐요? 총괄성 합시다. 용액의 총괄성이요. 보세요. 용액이 돼버리면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용매에서 용액, 완벽하게 용액이 되었다는 건 걔가 갖고 있는 엔트로피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커졌다는 얘기예요? 원래 용매보다 용액이 되면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죠? 그 얘기는 여기에서 증기압과 연관을 했을 때 1학기 때 우리 증기압 배웠죠? 표면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가요. 그죠? 표면에 있는 애 중에 몇몇 아이들이 분자간의 힘을 이기고 날아가요. 얘네들이 다시 어떻게 되기도 해요? 여기에 막 이렇게 증기로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들어오기도 해요. 이렇게 날아가는 애랑 들어오는 애 뭐가 같을 때? 속도가 같을 때. 멋있는 말로 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을 때. 이때 이 안에 분명히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린 증기 분자들은 있어요. 그 증기 분자들이 벽을 퉁퉁 치는 압력. 이 압력을 그 온도에서 뭐라 불러요? 증기압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기준은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액을 기준으로 가요. 그러면 용질이 휘발성이 아니야. 물설탕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자고요. 엔트로피는 커졌어. 왜? 여기서 얘네들끼리 배열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표면에 물 분자가 10개 있었는데 이제는 표면에 물 분자가 6개밖에 있을 수가 없어. 난 뭐가 됐으니까? 용액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얘가 벽을 이렇게 퉁퉁 칠 때 이쪽에 비해서 날아가는 애들의 절대 개수가 많아요? 작아져요? 절대 개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나중에 들어오는 속도도 똑같았다 가정을 해도 여기 안에 있는 증기 분자의 절대 개수도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따라서 얘가 벽을 치는 이 압력 또한 어떻게 돼요? 같이 작아져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용매에서 용액이 될 때 똑같은 온도에서 증기의 압력이 작아진 거니까 뭐예요? 증기압력 내림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럼 증기압력이 떨어졌어. 증기압력이 떨어졌으면 이 증기압력이 떨어지는 정도는요. 여기에서 용질 입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증기압력이 떨어지는 정도는 약해진다, 세진다?
용질 입자가 많아진다는 건 표면에 있는 물 분자의 개수가 점점 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까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증기압력이 떨어지는 정도는 뭐와 상관이 있을 것이다? 농도와 상관이 있을 것이다. 농도에 따라 같이 증가할 것이다. 단 이렇게 증기압력을 나타낼 때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같은 온도에서. 얘가 50도면 똑같은 50도에서 증기압이 있고 70도가 되면 70도의 증기압은 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열애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증기압력은 항상 온도에 따라 일정해요? 변해요? 온도에 따라 같이 변해주는 값이에요. 그죠? 이런 증기압을 가지고 뭔가 내가 측정을 하고 싶어요. 온도에 따라 변한다 했어요. 몰농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몰농도는 액체의 뭘 기준으로 해서?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에 따라 부피가 일정하니까 변하니까. 따라서 증기압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끓는 점이 올라간다, 어는 점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땐 반드시 무슨 농도를 써야 돼요? 몰랄 농도를 써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 480페이지. 용액의 총괄성 말씀드렸죠? 증기압력이 변해요. 증기압력은 같은 온도에서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끓는 점이 뭔데? 끓는 점은 뭐야? 얘가 벽을 퉁퉁 치는 이 압력이 누구랑 같아져야 돼? 외부 대기압, 그죠? 외부 대기압 1기압과 같아져야 돼. 물의 경우는 외부 대기압 1기압이랑 같아지는 온도가 몇 도예요? 100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커져서 속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기화. 이때는 기화라고 얘기하죠. 상태 변화. 증발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걸 보통 예로 하니까. 속 안에서도 기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라면 먹으려고 물 끓일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면을 넣어야 되는 찬스는 어떤 찬스예요? 걔가. 부글부글하는 그 기포가 위에 조금씩 있을 때 속 안에서 부글부글하고 올라올 때요. 속 안에서. 그러니까 액체 속 안에서 기화 현상이 일어나면 이때를 이제 끓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똑같은 온도에서 벽을 치는 증기압이 작았잖아요. 그럼 이 증기압이 똑같이 1기압으로 바뀌려면 얘는 온도가 더 어떻게 될까요? 낮을 때 잘 될까요? 온도가 더 높아져야 될까요? 이제 헷갈린다 또. 50도에서 얘는 노란 화살표가 3개였잖아. 얘는 2개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1기압, 이 되기 위해선 화살표가 몇 개가 돼야 되겠니? 3개가 돼야 되겠지. 그럼 온도가 100도면 되겠니? 100도보다 높아져야 되겠니? 100도보다 높아져야 되겠지. 설탕물을 만들면 끓는 온도가 설탕물의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120도가 된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끓는 점은 낮아져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어는 점은 뭐야? 얼었다는 건 뭐 해야 되는 건데? 얼었다는 건 액체가 무슨 상태로 가는 거야? 고체 상태로. 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요. 내가 얘랑 이렇게 얼어야 되잖아요. 그죠? 얼려면 우리 둘 사이에 오랜 시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둘의 운동 에너지가 사실은 근데 물에서 얼음으로 0도의 그 관계를 보면요. 물이나 얼음이나 뭐가 똑같아요? 온도가 똑같이 0도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때?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상태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하고 저하고 붙어 있을 때 오랜 시간 여기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 간의 힘이 더 어떻게 돼서 세져서 멋진 얘기로 포텐셜 에너지가 뭘 이겨서 운동 에너지를 이기게 돼서 그래서 얘하고 저하고 더 이상 자리를 바꾸지 않는 고체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저 사이에 있어요. 들어왔어. 설탕이. 그러면 저하고 얘하고 충분히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충분히 같이 붙어 있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뭐 하나가 들어가면 즉 용액이 돼버리면 열기가 더 어려워져요 라고 말하는 건 일반적으로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니네는 이거 이해해야 돼. 보일링 포인트가 올라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물이에요. 용액이에요. 얘가 수증기예요. 그러면 물에서 용액, 설탕물이 되고 수증기가 될 때까지 실제로 엔트로피는 누가 제일 커요? 수증기가 제일 커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의 변화, 자유에너지 변화를 이제 얘네를 설명할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변화했을 때 만약에 똑같이 상태 변화를 한다 그러면 온도가 100도잖아요. 똑같은 100도의 온도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네 집에 하나씩 보면 다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 얘가 0이라는 건 무슨 상태냐면 끓는 그 순간이에요. 끓는 순간은 상태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끓는 순간에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은 평형 과정이 되거든요. 그 평형 과정에서 델타 G가 0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얘네들이 즉 결국은 엔트로피의 변화의 차이가 생겨서 그래서
이쪽의 엔트로피가 더 어때서? 설탕물에서 수증기로 될 때 엔트로피가 물에서 수증기로 될 때 엔트로피보다 변화량이 작거든요. 그래서 부등호를 연결하다 보면 차이가, 온도의 변화가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어는 점도요. 언다는 건 뭐예요? 옆에 있는 얘들이 얘를 당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겨서 지들끼리 붙어 있는 걸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 방해하는 걸 이기고 얘네들이 지들끼리 오랜 시간 같이 붙어서 포텐셜 에너지가 더 많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붙어 있어서 뭘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엔트로피의 변화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물에서 얼음이 되는 거랑 용액에서 얼음이 되는 건 이 상태가 어때요? 상황이 반대예요. 아까는 물이 있고 설탕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설탕물이 있고 물이 있고 이제 밑에가 뭐예요? 얼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더 변화가 작아요? 물에서 얼음으로 갈 때가 변화가 더 작아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그 부등식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엔 온도, 그래서 어느 점은 더 떨어진다는 게 나와요. 이걸로. 부등식을 갖고 풀다 보면. 일단 제가 이거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너네 2학년 올라가면 이거 되게 쓸데 있을 텐데 지금은 쓸데가 없으니까 이거 진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적어갖고 풀어주면서 얘기하려고. 아셨죠? 네. 그래서 계획,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리고 뭐까지 있다 그랬어요? 삼투압. 삼투압은 공식이 뭐였죠?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파이는 누구요? CRT. 고등학교 때 배워오셨죠? 이때 C는 뭐라고요? 무슨 농도요? 사실은 라지 M이라고 쓰는 뭔 농도예요? 몰 농도. 삼투압은 왜 몰 농도를 한다? 사실 실제로 보면 지금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다 무슨 농도로 했는데? 몰랄. 근데 삼투압은 그냥 뭐로 한다? 몰 농도로 한다. 왜? 얘는 온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온도에서만 그냥 가면 되니까. 그리고 몰랄 농도보다 몰 농도가 측정하기 더 쉽다. 하나 더 중요한 건 묽은 용액이면 몰 농도랑 몰랄 농도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 없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1학기 때 귀에 닦지 않게 얘기했죠. 얘는 삼투압, 용액 사이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뭘 쓴 이유는? 기체 상수를 쓴 이유는 왜 그렇다? 얘가 무슨 용액이라서? 묽은 용액이라서. 묽은 용액은 전체 용액 중에 용질 입자들이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용질 입자의 움직임은 어떻다? 독립적이다. 기체 상수 R이란 더 이상 기체 상수에 국한하지 말아라. 뭐다? 모든 독립된 입자들의 운동을 나타내는 상수로 생각해라. 아셨죠? 그리하여 용액의 총괄성. 첫 번째 줄 끝에. 용액의 4가지 중요한 성질들의 경우 차이를 나타내는 건 입자들의 화학적 특성이 아니라 뭐다? 입자의 개수다, 개수. 총괄성은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리고 뭐다? 삼투압. 이게 총괄성이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전해질 다 알고 있다. 수용액에서 뭐로 해리된다? 이온으로 해리된다. 따라서 전해질 수용액은 뭘 통한다? 전류를 통한다. 나중에 챕터 18, 19, 20 이런 거 할 때 대박 중요할 거예요. 2. 비전해질. 설탕과 알코올 같은 화합물은 이온으로 전혀 해리되지 않는다. 이들 용액은 전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뭐다? 비전해질이다. 우리가 볼 건 뭐다? 비휘발성, 비전해질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고생하셨어요.